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미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은 오늘까지의 코로나 그 상황을 좀 짚고 나서 그 뒤에 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400명대입니다. 444명인데요. 좀 등락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300명대, 200명대, 다시 300명대, 그리고 오늘 400명대까지 어떻게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오늘은 국내 지역 발생이 414명이고 어제 그저께보다 증가한 수치인데 이제 어제 그저께는 주말의 영향 때문에 검사 수 감소 때문에 확진자 수가 좀 적게 나왔는데 네. 그 지난주에도 이제 월화와 이제 수요일을 비교하게 되면 대략 한 월, 화요일에 나왔던 신규 확진자보다 한 1.5배 정도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월화에 그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치들이 이제 오늘 반영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지난주와 비교했을 땐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최소한 감소세는 아니다. 계속 정책에 있고 감염제 생산 주수도 계속 1을 전후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더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추가적인 방역 수칙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설 연휴도 앞두고 있고 예방 접종도 앞두고 있고 이제 계약도 앞두고 있는데 특히 이제 또 자영업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많이 반발도 있고 그러신 시점이라서 이제 좀 굉장히 확대 증가세에 있는 기로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잘 우려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일단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의 투약을 허가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이 심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전반적으로 약사법에 있는 중앙 약심 이외에도 앞뒤로 전문 검증 자문단이라든지 또 최종점검위원회 이렇게 3중으로 여러 번 점검을 한 것이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발표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임상 결과의 어떤 효과성과 안정성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제조되는 품질 이 불량품 없이 잘 제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이루어졌고 일단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고령층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존의 임상 자료를 좀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접종을 이제 확대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아마도 이제 그 고령층에도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고 아직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축적되는 자료가 제공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좀 고령층에 대한 효과가 조금 미비할 수 있다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또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백신의 효과성은 우리가 증상이 있으면서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감염자를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걸리긴 했지만 약하고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 특히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만 있어도 좀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65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요양병원 종사자, 요양원 시설 종사자, 간병인,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예방접종 전문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서 진행할지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다음 주 중에 좀 나와봐야지 좀 구체적으로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층에 대한 효능을 두고 논란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늘 이 고령층 검사 수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고령층 대상자가 얼마나 돼야 저희가 믿고 맞을 수 있는 겁니까?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국에서 지금 처음에 했던 3상에서는 65세 이상이 맞은 군과 안 맞은 군이 300명씩 정도였고 그중에서 이제 1명씩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에는 참여자 수도 적고 발생자 수도 너무 적었기 때문에 만약에 참여자 수는 적지만 이제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되면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백신을 안 맞으셨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300명만 참여하셨지만은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면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했던 것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자체가
백신을 맞으신 분이건 안 맞으신 분이건 코로나19 감염률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제 추가적인 임상 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발표에 조건이 하나 달렸습니다. 3상 임상시험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걸 조건으로 걸었는데 저희가 이제 설 지나고 이달 말쯤부터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3상 임상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최종 결과는 3월 말쯤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중간 이제 그동안의 파이자나 모더나처럼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감염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올 때는 우리가 좀 중간 보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중간 결과 보고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최종 결과는 조금 더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백신과 관련해서는 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횡단성 척수염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아까 전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동안 한 3건 정도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백신을 맞은 군에서 2건, 그리고 안 맞은 군에서 1건인데 각 한 건씩은 백신 접종과 관련 없는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고 예. 한 건만 조금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겠다. 드문 부작용이지만 일단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것은 이제 척수신경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해당 부위 신경에 관련된 뭐 다리나 팔 같은 해당 부위가 이제 저리거나 신경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운동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또 해당 부위에 따라서는 어떤 우리가 대소변을 관리하는 신경 부분에 침범이 되면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런 장애가 신경학적인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빨리 발견하면은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신 부작용 모니터링에 그런 증상들도 포함이 돼서 잘 모니터링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를 보면 300명대 그리고 며칠 전에 또 200명대까지 내려갔어서 설이 지나면 어느 정도 단계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많았는데 어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굉장히 깊어졌을 것 같아요. 네, 중대기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은 하루 이틀 된 표현이 아닙니다. 예. 연일 중대기로다라고 네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 확실한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집단 감염이 생겼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디선가 방심을 하든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갑자기 확 불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집단 감염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산발적 감염에 비해서는 그 감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적하기는 쉽지만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외부로 더 번져 나갔을 경우는 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로서 전혀 방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사실 1월에도 1 밑으로 떨어져서 몇 주 지난 적이 있지만 예. 다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불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재생산 지수 자체도 1 정도에 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떨어뜨려서도 몇 주 더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감안했을 때는 현재로서 방역 당국은 전혀 방심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뭐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아쉽습니다. 뭐 상황이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럴만 하면 뭔가 또 집단 감염이 터진다든지 감소세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 관련 공청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5명 확진자가 지금 이제 수준이라면 5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하되 식당은 자정까지 영업을 하게 하자. 뭐 이런 방안도 이 공청회에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 같은 방안은 김평록께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네, 이것은 일단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이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여러 영업 시간이라든지 양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 제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좀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9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용이한 점이 뭐였냐면은 단속이라든지 역학조사 이런 걸 하기에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기가 쉬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점도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맞춤형 규제를 다시 도입하기에는 좀 늦은 시점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확진자 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것을 더 지켜봐가면서 당국도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확진자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설에서 얼마나 확진자가 나오느냐
이것이 좀 가만히 돼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더라 이렇게 되면은 조금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가 완화된다고 했을 때 시간 규제가 완화가 되면 반대급부로 다른 규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밀집, 밀접, 밀폐 이런 환경들을 방지할 수 있는 테이블 간의 거리두기라든지 칸막이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로 생길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5인 이하 모임 금지 예. 이것은 오히려 심야 쪽으로 영업 시간이 확대된다고 쳤을 때 더더욱이나 풀어지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갈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굉장히 이 기준을 세분화해서 20인 이하도 허용을 해주는 시설도 있는가 하면 예. 어떤 시설에서는 3인 이하로 하자 이런 제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방역 당국이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일단 앞으로 뭐 영업 시간 그리고 모임 금지 인원 그리고 업종별 특성 따라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종교 시설이었습니다. 영생교라는 곳이었는데 승리재단에서 지금 관련 확진자가 53명이 나왔는데 이곳이 기숙사여서 추가 감염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생교 하면은 이제 과거에 좀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몇몇 사건들 때문에 대중의 내리 속에 좀 각인돼 있다가 최근에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돼서 한동안 잊혀진 이름이었었는데요. 이 교단의 특징상 같이 생활을 하는 기숙사가 있고 또 생활뿐만 아니라 의류 제조업을 한다든지 이런 영업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 생활이 이런 감염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숙사에서 감염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남자 기숙사에 특히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한 50대 남성이 또 어떤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학원 쪽으로 또 번져 나가고 학원에서도 이제 강사와 원생들이 감염이 되고 원생 가족들까지 추가로 감염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270명 정도 학원과 또 승리재단 기숙사 쪽 관련 인원들이 전수검사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신천지 사례라든지 최근에 이제 선교재단 관련한 그런 감염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어쨌든 여기에 교리라든지 이 종교의 성격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숨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일단은 이 승리재단 측에서도 죄송하다라고 하는 사과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빠짐없이 여기에 관련돼 있고 또 최근에 이쪽 시설을 다녀간 사람들은 다 검사를 받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번 사례를 보고 드는 걱정이 종교 시설을 떠나서 일단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교육당국에서는 3월부터 일단 학생들은 감염 우려가 좀 적기 때문에 정상 등교를 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네, 교육부에서 밝힌 방침은 사실 개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전면 등교를 반드시 하겠다는 방침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고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논문이 있는데 작년에 학교에서 그다지 감염 위험이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논문이 잠깐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이 연구한 기간이 지난해 5월이라든지 그 확진자 수가 별로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논문은 이제 크게 쓸모는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교육당국에서도 개학 시점에 얼마나 확진자가 있는지 이걸 봐서 개학은 하되 등교를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으로 할 것인지 이걸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과는 달리 온라인 수업의 인프라라든지 여기에 대한 학교의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자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오프라인 개학, 그러니까 오프라인 등교는 늦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부천시에서 발생한 이 영생교 승리재단 집단 감염, 여기 또 보습학원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도 좀 심각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한 무도장인데요. 여기는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현금으로만 이제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작년에도 일정 부분 저희가 다뤄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명단에 없는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전파가 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2월 3일 날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고 이미 그 배우자라든지 가족 감염 그리고 그분들과 식사를 하신 행정복지센터 직원까지 감염된 사례들, 그러니까 N차 전파 사례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 특성상 방문하셨다는 것을 좀 밝히기 꺼리시는 분들이 예. 빨리 검사를 안 받고 계신 것 같아서 이분들을 통한 N차 전파가 지금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 이제 영업 재개를 계속 요청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를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인지 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사업을 영업을 하시는 운영하시는 분의 방역 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이용하시는 분도 해당 업장에서 이제 고양시 안심콜이라든지 QR코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을 안 하고 이용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하신다고 해도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건 아니고 예. 지금과 같이 집단 감염이 일어날 때만 빨리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고 검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또 그 지역사회 N차 전파 감염을 위해서라도 방문자 등록을 꼭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번 사례를 통해서 그러면 실내 체육시설 무도장을 또 다시 또 집합금지를 할 것이냐 이것이 또 이제 고민이 될 텐데 그 영업을 재개하면서 어떻게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영업을 하면서 방역 수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정부 당국도 필요하지만 자영업자 여러분들,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좀 고민하고 참여가 필요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근무만 마치면 설 연휴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 조짐들이 그동안 많이 보여져 왔는데 설 연휴에 결정적으로 좀 큰 변수가 될 만한 곳들, 주의해야 될 곳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설 연휴에 감염 전파를 막는 것은 가장 좋은 거는 이동 자제일 것인데요. 예. 이동을 했을 경우에도 조금 방문을 삼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역시나 밀접, 밀폐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 고속도로로 치면은 휴게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당국에서도 휴게소 같은 경우는 포장해서 가져가는 것만 허용을 하는 그런 정책을 또 채택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특별히 어떤 장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뭐 이동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또 실내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이동을 자제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동을 하더라도 타인 접촉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방문지에서 식당을 방문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수칙을 숙지를 하고 계시고 사례별로 응용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포장을 해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좀 한적한 식당을 고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전면적으로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안 된다면은 그렇게 좀 세분화해가지고 나름의 이제 방역 수칙들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도 설 연휴를 잘 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